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는 그냥 저희 아버님 옆에 붙어서 돈이나 빼먹던 거머리 아니셨어요? 이제 피 빨아먹을 사람도 죽었으니 조용히 나가주시는 게 맞죠? 거머리.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너희들 뜻이 그렇다면 늙은이가 힘이 있나? 내일 아침에 바로 나가주마. 명숙은 택시를 한 대 잡아타고 자식들이 절대 상상도 못할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직 복수만이 그녀의 눈동자에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한낮에 햇살이 쨍하게 비추는 장례식장 로비, 하얀 국화꽃 향기 사이로 낯선 인물의 흐느낌과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섞여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명숙의 손을 잡으며 연신 사모님, 힘내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명숙은 평생 돈 많은 남자 덕에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홀로 남겨진 가여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받으며 명숙은 그저 고개만 까딱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싸늘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것에 대한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인 남편 강호는 막을 내렸지만 무대 위에는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배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산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이기적인 경주마들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명숙의 팔짱을 낀 채 다가온 며느리 수연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이모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죽 끓여주셨어요. 좀 드세요. 겉으로만 본다면 더없이 착하고 살가운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눈에 비친 수연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은 명숙의 손목에 있는 다이아몬드 시계와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번갈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것들을 팔면 얼마가 나올지 계산하는 듯한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첫째 아들 우진이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도 온몸을 흔들며 슬픔을 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열은 마치 오페라 배우의 연기처럼 어색하고 가식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보다는 회사의 유산에 더 관심이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매번 허세만 부리는 우진의 모습에 명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동생 이지은의 남편, 즉 재부를 붙잡고 아버지 회사의 지분 문제를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돈 욕심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딸 지은은 또 얼마나 얄미운지 모른다고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오빠 옆에 서서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끊임없이 명숙의 몸에 걸친 보석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남편 강호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나는 잘 나가는 회장님이고 당신은 살림만 하는 아내인 거야. 알겠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숙은 평생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로 시작한 명숙이네. 곡간이라는 회사가 남편의 회사인 강훈그룹으로 알려지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 이강훈이 성공한 회장님이고 명숙은 그저 남편 덕을 보며 사는
평범한 주부로 알았습니다. 명숙은 그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극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숙의 오랜 이중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숨겨져 왔던 진실이 드러날 날을 알리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며느리 수연은 명숙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니,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그녀의 살가운 목소리 속에는 마치 명숙을 살뜰히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 교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문객들 앞에서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연출하며 유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명숙은 그런 수연의 얄팍한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자 며칠 동안 시끌벅적했던 장례식장은 비로소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가족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연과 아들 우진, 우현 딸 지은은 강훈의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까지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연극의 마지막 커튼콜처럼 보였습니다. 명숙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곧 있으면 이 모든 연극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사모님 소리도 끝이구나. 당신 체면 지키겠다고 40년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어. 당신이 못다한 이야기를 내가 끝내줄게. 명숙의 눈동자에 차가운 결심이 서렸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곧 자신들이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명숙은 그날 밤 남편의 장례식이 아닌 자신의 과거와 이별하는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겉모습에 갇힌 가여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이 연극의 진짜 감독이자 주인공이었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날 아침, 명숙은 남편을 산에 묻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의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가족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시작될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명숙은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산에 묻고 돌아온 성북동 집은 며칠간의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장례식 기간 내내 북적이던 조문객들의 발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오직 명숙의 발자국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명숙은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를 느끼며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를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앉아있던 며느리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보였던 가식적인 슬픔의 가면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야심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아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워서 명숙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숙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명숙의 세 자녀, 우진과 지은, 그리고 막내 아들 우연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명숙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적인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아주 착한 며느리 같은 목소리를 가장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이 집을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명숙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우진, 지은, 우연 모두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포위하듯 그들은 완벽하게 명숙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순간 명숙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수연의 얼굴을 다시 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잖아요. 저희가 들어와 살면서 아버님이 남기신 이 집을 잘 지키는 게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첫째 우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공기 좋은 곳으로 좋은 양로원 알아봐 드릴게요. 평생 일 한 번 안 해보셨는데 혼자 어떻게 사실까 걱정 마시고요. 평생 일 한 번 안 해봤다는 우진의 말에 명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키우고 그들의 삶을 뒷바라지하느라 이 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들은 평생 모를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그들의 이기적인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 지은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엄마 편하게 쉬시라고. 혼자 있으면 불편하잖아. 편하게 쉬라고요? 명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들끼리 유산 가지고 신나게 놀게 늙은이는 방해되니 꺼져달라는 소리를 참 예쁘게도 말하는구나.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에 용기를 얻은 며느리 수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명숙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명숙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는 그냥 저희 아버님 옆에 붙어서 돈이나 빼먹던 거머리 아니셨어요? 이제 피 빨아먹을 사람도 죽었으니 조용히 나가주시는 게 맞죠? 거머리.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 느꼈던 모든 슬픔과 억울함 같은 감정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너희들 뜻이 그렇다면 늙은이가 힘이 있나? 내일 아침에 바로 나가주마. 명숙의 간단한 대답에 가족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막내 아들 우연히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나가시겠다고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밖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찔렀습니다. 휴, 다행이다. 엄마가 저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네. 그 소리를 들으며 명숙은 조용히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옷들과 보석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차피 다 그녀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미끼로 던져줄 때였습니다. 명숙은 낡은 속옷 몇 벌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하나만 작은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온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밖은 아직 새벽의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숙은 택시를 한 대 잡아타고 자식들이 절대 상상도 못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만이 그녀의 눈동자에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막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집 대문이 닫히고 희미한 새벽빛이 감도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그 정적을 깨고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 지은, 우현, 수연은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엄마가 저렇게 쉽게 나갈 줄 몰랐네. 괜히 변호사 알아본다고 난리 칠 뻔했잖아. 수연이 지은의 팔을 툭 치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늙은이가 힘이 있나?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면 돼. 지은 역시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영과 수연은 신이 나서 곧바로 명숙이 머물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명숙의 낡은 옷장을 열어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휴, 이게 뭐야? 옷이 다 이렇게 촌스러워. 아버님은 그렇게 돈이 많으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 뭐하고 사신 거야? 수연은 투덜거리며 옷들을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명숙이 숨겨놓은 수백억 원의 보석과 현금, 그리고 은행 금고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낡은 옷가지들이 명숙의 모든 재산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쩐지 장례식장에서부터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는 것 봐라 했던 사람들의 속삭임이 떠오르자 수연은 스스로의 똑똑함에 취해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딸 지은은 주말 아침부터 남편과 함께 거실의 가구들을 이리저리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이름표를 소파와 그림 액자에 붙였습니다. 이 소파는 우리 집 거, 저 벽에 걸린 그림도 우리 집 거. 지은은 거실에 있는 그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녔지만 지은은 그저 낡은 그림 한 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자기 방으로 가져가려다가 남편이 나중에 이사 갈 때 가져가자라고 말하자 그래, 어차피 우리 건데 뭐라며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첫째 아들 우진은 멋들어진 양복을 빼입고 경기도에 있는 명숙이네 곳간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당연히 아버지의 것이라 믿었고 이제 자신이 이 회사의 새로운 사장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공장 정문에서부터 경비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 회사 다음 사장 김우진이야. 빨리 문 열어. 그러나 경비원은 우진을 낯선 사람 취급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양반이 당신 사장도 몰라? 여기 명숙이네 곳간 아니야.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경비원은 공장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명숙과 30년을 함께 일한 공장장은 우진을 보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은 팔짱을 낀 채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공장장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소. 이제부터 이 회사는 내가 맡을 테니 서류부터 다 가져오시오. 공장장은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실례지만 이강훈 사장님 아드님이십니까? 그래요, 내가 바로 아들이야. 우진이 득이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아드님 착각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아버님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은 그냥 저희 사장님의 남편이셨을 뿐, 이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공장장의 말에 우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평생 이 회사를 키웠는데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당장 잘라버릴 거야. 공장장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사람을 자르는 건 저희 김명숙 사장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 회사를 키웠다고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 팔리는 반찬이 뭔지는 아십니까? 이 공장 땅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시고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명숙이 보내주는 반찬만 받아 먹었을 뿐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두고 보자라는 유치한 말만 남기고 쫓겨나듯이 공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진은 곧바로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명숙이네 곳간이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진짜 사장이 엄마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명숙은 호텔방 침대에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겨우 맛보기일 뿐이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겨두었던 작은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낡은 속옷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40년간 남편의 그림자로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잃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성이자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명숙은 호텔방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빠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희들이 무시하고 내쫓은 이 늙은 엄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천천히 하나씩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 표정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나. 자식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을 동안 명숙은 호텔방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매일 아침 서류 가방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평창동 집 등기 서류, 청담동 빌딩 서류, 그리고 회사 서류까지. 모든 서류에는 명숙의 이름 김명숙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명숙과 변호사는 마치 장군들처럼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장에서 쫓겨나듯이 돌아온 우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라고. 우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남편 우연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그 회사 주인이 어머니라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은 역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아버지의 유산이 사실은 자신들이 내쫓은 어머니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명숙이네 곳간, 이름은 알았지만 설마 진짜 사장이 엄마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당황과 절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명숙은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연락을 해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명숙이 집을 나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예상했던 대로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았어? 아빠 앞으로 편지가 왔는데 명동 빌딩 세금 고지서가 이렇게 많아. 이게 다 뭐야? 아빠가 이런 것도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숙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왜 묻니? 내 아빠 재산이라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명숙의 말에 지은은 더욱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래도 엄마가 같이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거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명숙은 단 한마디로 그녀의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나라에서 뺏어가겠지. 명숙은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듯 뚝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첫째 아들 우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공장에 갔더니 사장님이 어머니라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본 그대로다. 우진은 그 대답에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아버지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명숙은 그의 불안감을 즐기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글쎄다.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명숙은 전화기 너머로 거의 울기 직전인 우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발등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 좀 알게 되려나? 그들의 절망과 혼란을 지켜보는 것은 명숙에게는 복수의 달콤함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망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던 며느리 수연은 전화 대신 길고 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갖춘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신지 연락 좀 주세요. 이야기 좀 나눠요. 명숙은 그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야기? 나를 거머리라 부르며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할 이야기가 있을까? 명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더 길고 애절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잘 모실게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명숙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이 가진 진짜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으니 제발 돌아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뜻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사과와 애원은 명숙에게는 그저 돈을 향한 탐욕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명숙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얄팍하고 이기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자마저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놔두자 자식들은 결국 마지막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명숙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유언장을 정식으로 열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이 소식을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으며 긴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 드디어 변호사까지 샀단 말이지. 자기들끼리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군. 잘 됐네. 나도 그게 깔끔하고 좋아. 명숙은 변호사에게 가장 빠른 날짜로 약속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나갈 변호사 한 명을 더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주 싸움 잘하고 무서운 여자 변호사로. 명숙은 이제 지난 40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호텔방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곧 펼쳐질 마지막 파티를 상상했습니다. 유언장을 열어보는 날이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명숙은 마지막 파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 명품관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시장 옷만 사입었고 값비싼 옷을 살 일도 없었기에 명품관은 그녀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젊고 세련된 직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웬 할머니가 길을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숙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이강훈의 이름이 아니라 명숙 자신의 이름 김명숙이 선명하게 새겨진 카드였습니다. 카드를 본 직원의 눈이 순식간에 동그래지더니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어떤 옷을 찾으세요?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무서워 보이는 옷으로 가져와 봐요. 딱 보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 걸 만한 옷으로요. 그렇게 해서 산 옷은 깊은 남색의 정장이었습니다. 가격은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과 맞먹었지만 명숙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남편의 뒤에 숨어 살아야 했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무시했던 자식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명숙은 변호사로부터 소개받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40살 남짓한 여자 변호사로 날카로운 눈빛과 똑 부러지는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녀에게 그간의 사정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아주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싸움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만 말해주면 알아서 다들 기절할 것 같은데요. 아주 재미있겠네요. 그 자신만만한 태도가 명숙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명숙이 숨겨온 재산, 그리고 자식들의 행동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숙의 모든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명숙이 들고 온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폈고 그 속에서 명숙의 이름이 찍힌 수많은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새로 산 남색 정장을 입고 옷장 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차림을 한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개인 기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기사, 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고. 자식들은 명숙에게 개인 기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직접 운전을 하거나 버스를 탔던 명숙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약속 시간 15분 전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자 명숙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사무실 창가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우진과 지은, 그리고 며느리 수연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노인 한 명이 버스를 타고 올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낯선 사람처럼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의 명숙이었습니다. 명숙은 그들의 굳어진 표정을 즐기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명숙의 변호사와 새로운 여자 변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여자 변호사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고 말고 40년을 기다렸는데. 명숙과 두 변호사는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우진과 지은, 그리고 우연과 수연 부부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그들이 고용한 뚱뚱한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의 달라진 모습에 그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그들의 맞은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산 파티 말이야. 명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행복한 꿈이 와장창 깨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진과 지은이 돈을 주고 고용한 뚱뚱한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돌아가신 이강훈 회장님의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그는 굳게 닫혔던 입술을 어렵게 열고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명숙은 팔짱을 끼고 아주 편안하게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떠들었습니다. 그녀는 하품이 나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진, 지은, 우현, 수연은 잔뜩 긴장한 채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금빛 문장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첫째,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 아들 김우진, 딸 김지은, 아들 김우현에게는 앞으로 잘 살라는 의미에서 각각 현금 1억 원씩을 준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소리를 지른 것은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나온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1억 원? 이게 다라고요? 말도 안 돼. 수십억, 아니 수백억은 좋게 받을 줄 알았던 지은과 우진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내 빚은 어떡하지? 가게. 월세는 누가 내주지? 하는 계산기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둘째,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김명숙에게는 위에 말한 돈을 뺀 나의 모든 재산을 전부 준다. 회의실은 갑자기 얼음땡 놀이라도 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낭독이 끝났음을 알리고 서류를 접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숙과 유언장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역시나 용감한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아있던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돼요? 아버님 전 재산이 얼만데 그걸 저 할머니한테 다 준다고요? 자식들한테는 쥐꼬리만 한 1억씩 주고. 이건 가짜예요. 가짜. 명숙은 가만히 앉아서 수연이 얼마나 더 바보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지 구경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아버님 옆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아버님을 꼬드겨서 유언장을 저렇게 쓰게 만들었을 거예요. 평생 돈 한 푼 안 벌고 아버님 옆에 붙어서 돈이나 뜯어먹던 주제에 양심도 없지. 수연은 명숙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명숙은 이제 쇼를 시작할 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여자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명숙의 신호를 받은 여자 변호사는 들고 온 두툼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의사가 수술칼을 꺼내는 것처럼 차분하면서도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아버님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여자 변호사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쓱 밀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그것을 집어들고는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이건 성북동 집 문서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열흘 동안 주인 없는 집처럼 차지하고 계셨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 문서에 주인 이름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녀는 명숙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주인 김명숙. 뭐라고요? 우진, 지은, 수연은 동시에 소리치며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니
명숙은 정말이지 꿀맛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집은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집인데 딸 지은이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명숙의 첫 번째 변호사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따님 말이 맞습니다. 이강훈 사장님 집이었죠. 15년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때 이 사장님 사업이 망할 뻔해서 집이 은행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때 김명숙 사장님께서 본인 개인 돈으로 그 집 빚을 다 갚아주시고 집주인을 김명숙 사장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법적으로 15년 전부터 김 사장님 혼자 주인이었던 집입니다. 개인 돈이요? 저 할머니한테 개인 돈이 어디 있어요?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 돈입니다. 여자 변호사는 두 번째, 세 번째 서류를 연달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건 식품회사 명숙이네 곳간의 회사 서류입니다. 만든 날짜는 1996년. 사장 이름은 김명숙. 회사 주인 명단을 보세요. 김명숙 100%. 이강훈 사장님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고문이셨네요. 월급도 안 받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 수연을 당황시켰던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까 세금 고지서를 보고 놀랐던 청담동 빌딩의 문서입니다. 1999년 김 사장님께서 명숙이네 곳간에서 번 돈으로 사신 건물입니다. 지금 팔면 대략 500억 원 정도 됩니다. 500억? 첫째 아들 우진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식 투자로 날린 돈이 생각나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여자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확인 도장을 찍듯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본 김명숙 사장님의 총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과 제주도에 있는 땅과 건물, 주식,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이 포함됩니다. 남편 이강훈 사장님께 받을 약 3억 원을 빼고 김 사장님 혼자 가지고 계신 재산은 대략 다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변호사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680억 원입니다. 680억? 며느리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명숙을 쳐다봤습니다. 명숙은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평생 돈 한 푼 안 벌고 너희 아빠 옆에 붙어 살던 거머리 늙은 할머니의 재산이 그 정도 된단다. 이제야 너희들이 아빠 성공에 숟가락만 얹었다고 비난했던 그 숟가락이 사실은 금으로 만든 포크레인이었다는 걸 좀 알겠니? 명숙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놀라움에 휩싸여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첫째 아들 우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듯 거의 울면서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아빠 회사도 우리가 살던 집도 다 엄마 거였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젖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지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숙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살던 집도 아빠 회사도 다 엄마 거였어? 그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아버지의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들이 쫓아낸 어머니의 것이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명숙은 그런 그들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돈에서 조금이라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반성의 빛보다 탐욕의 빛이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장 볼만했던 건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명숙에게 다가와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가 다들 정신이 아니어서. 명숙은 그런 수연의 모습을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례식 날 밤 자신을 향해 내뱉었던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희 아버지 옆에 붙어서 돈이나 빼먹던 거머리 아니셨어요? 그 비수 같은 말은 그녀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제 와서 비는 용서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명숙은 차가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내가 왜 널 용서해야 하니? 어머님, 너는 나를 거머리라고 불렀고 내 남편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나를 내 집에서 내쫓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내가 지금 비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저기 저 680억이라는 숫자 아니더냐? 명숙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보기 싫은 얼굴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돌려 함께 온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갑시다.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 명숙이 돌아서려 하자 다급해진 우진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명숙은 그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살긴? 너희들 앞으로 남겨진 1억씩 가지고 알아서들 살아야지. 그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은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명숙은 감정을 억누르고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게 있다. 지금부터 딱 48시간을 주겠다. 내 집 성북동 집에서 너희들 짐 전부 빼나가거라. 48시간 뒤에도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은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릴 것이고, 만약 사람이 남아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둑으로 잡아넣겠다. 내 말 알아들었지? 그녀는 그들의 얼굴에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명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슬픈 소리들이 들렸지만 명숙은 그 어떤 소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4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무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48시간 뒤 명숙은 자신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집 앞에는 이삿짐차 대신 며느리 수연의 부모님 차가 와 있었습니다. 수연이 자기 부모님까지 끌어들여 마지막으로 때를 써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명숙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연과 그녀의 부모님이 명숙을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왔습니다.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을 길바닥에 내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연의 아버지가 명숙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자기 부모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해놓았는지 뻔했습니다. 명숙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착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오셨어요? 귀한 따님이 제 집에서 저를 내쫓을 때는 안 오시더니 이제야 오셨네요. 명숙의 말에 수연의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수연이가 사부인님을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남편 장례식 날 밤의 말입니다. 늙은 할머니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요. 저는 그래서 조용히 나가줬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과 따님께서 제 집에서 살더니 이제는 아예 자기들 집이라고 우기니까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겁니다. 명숙은 가방에서 성북동 집 문서 복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김명숙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를 본 수연 부모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연아, 이게 다 진짜니? 수연의 어머니가 딸을 다그쳤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명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돈 어르신, 귀한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남의 재산을 탐내고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나쁜 아이로 키우셨습니까? 저는 제 자식들 잘못 키운 죄로 오늘 이런 꼴을 보지만 사돈도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연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 왼수 같으니라고 당장 집에 가. 남의 집 앞에서 이게 무슨 창피야. 그렇게 며느리 수연은 제 부모 손에 질질 끌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며 사라졌습니다. 우진과 지은은 이미 짐을 다 뺀 상태였습니다. 텅 빈 집안으로 들어서자 40년 묵은 먼지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숙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 끝났네. 전화가 끊어지자 명숙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에서 혼자만의 조용함을 즐겼습니다. 파티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숙의 인생 2막이 시작될 무렵 자식들은 각자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명숙에게 복수했다는 시원함보다는 씁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진은 받은 1억 원을 주식에 모두 잃었고 이혼 후 빚쟁이를 피해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지은은 남편 우연에게 시달리다 결국 병을 얻어하던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일 비참해진 것은 며느리 수연과 아들 우연이었습니다. 수연은 부모에게 망신을 당하고 친정으로 쫓겨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우연에게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어 돈을 뜯어내자고 꼬드겼지만 명숙의 돈은 남편에게 받은 유산이 아니라 원래 그녀의 것이었기에 법적으로 뺏어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통장에 남은 1억 원마저 명품 가방 사는데 다 써버리고 우연을 떠나버렸습니다. 우연은 하루아침에 돈도 아내도 모두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명숙은 그 소식들을 들으며 복수에 대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그들의 바보 같고 약한 모습이 돈이 사라지자 그대로 드러난 것뿐이었구나.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김명숙 할머니 되시죠? 여기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우현 환자 보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명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현이요? 제 막내 아들이요? 애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길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해야 합니다. 명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놈이 이럴 줄 알았구나.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다른 가족들은요? 병원 직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비상연락처에
어머님 번호만 남겨두셨습니다. 다른 가족 번호는 모른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명숙의 가슴 한쪽이 콕콕 쑤셨습니다. 자신을 내쫓는 것에 찬성했던 놈이지만 가장 힘들고 위급한 순간에 생각난 사람은 결국 이 엄마뿐이었던 것입니다. 명숙은 개인 기사를 불러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우연의 모습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옷은 더럽고 얼굴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헬쑥했습니다. 명숙을 보더니 녀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명숙은 우연을 좋은 일인실 병실로 옮겨주었습니다. 며칠 뒤 정신을 좀 차린 우연이 명숙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때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수연이 말만 듣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녀석이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니 명숙은 마음이 또 약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어머니였는데 형이랑 누나는 새 엄마라고 싫어해도 어머니는 늘 저를 친아들보다 더 챙겨주셨잖아요. 제가 갖고 싶다는 건 뭐든지 다 사주시고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짓 사과가 아니라 정말로 혼자가 되어 본 후에야 깨닫게 된 진짜 후회였습니다. 명숙은 우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로 가서 서늘한 가을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아,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이제 아는 것 같으니 그 얘기는 더 하지 말자.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똑똑히 기억해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을 없었던 일로 해줄 수는 없어. 내가 술 마시고 사고 낸 것도, 내가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이제는 전부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명숙은 돌아서서 우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엄마가 아니다. 내가 병원비가 필요하면 빌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공짜가 아니야. 내가 앞으로 땀 흘려 일해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빚이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알겠니? 우연은 눈물을 뚝 그치고 명숙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명숙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엄마 치맛자락에 숨어있던 철부지가 아닌 한 명의 어른으로 홀로 서려는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연은 퇴원 후 작은 식당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매달 명숙에게 병원비를 갚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뭐든지 다 해주는 엄마와 아들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한 명의 어른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우진과 딸 지은에게서도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바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인생부터 제대로 살고 나서 다시 연락해라.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로 반성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명숙은 이제 넓은 집에서 혼자 삽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냐고 묻지만 그녀는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다가 68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명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을 가꾸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닙니다. 물론 회사 일도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군 명숙인의 곳간을
우리나라 최고의 반찬 회사로 만드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